문제 좀 보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은 지난주에 배웠던 부동산의 특성 문제죠.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하시라고 했고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하셨으니까 다 맞추시겠죠. 그래서 1번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 바르지 못한 걸 찾아라. 1번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 자체가 갖고 있는 자연적 특성이라는 거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됐었죠.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됐던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성이었습니다. 부동성. 그리고 공시방법에서 등기해야 되고 점유하는 이유는 부동성이죠. 부동성. 그럼 2번은 영속성이 아니라 부동성. 3번 부동산 현상, 부동산 시장,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이 개별화되고 부동산 간의 비교가 어려운 이유는 똑같은 게 없어서 그런 거죠. 개별성. 그 다음에 최유 이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만큼 토지의 용도가 어때서? 다양해서. 그래서 4번은 용도의 다양성 맞고, 5번 주변 토지 이용 상태가 변하면 변하는 위치는 상대적 위치랬죠. 상대 위치. 그래서 틀린 건 2번입니다. 틀리셨다면 집에 가셔서 부동산의 특성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2번 부동산은 다른 자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일반 시장과 구분된다. 이용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으로 형성이 되죠. 그럼 그 지역마다 통제나 이런 게 다 달라지겠죠. 그럼 1번은 당연히 맞는 표현이고, 2번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인으로나 사고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건 없어질 걸 대비해 다시 만드는 거니까 없어지지 않아서죠. 뭘. 그래서 부동성이 아니라 영속성. 그 다음에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 그럼 이걸 뭐라 불러요? 부동성이라 부르죠. 부동성. 그럼 이렇게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들었던 특성은 부동성과 인접성이니까 3번도 맞았네요. 4번 부중성으로 인해 즉 그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공간 수요의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지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5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니까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 이유는 시장에서 거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건 누구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답은 2번이 틀린 거죠. 부동산의 특성은 문제 푸시다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의 특성, 파생 특성 정리해드린 거 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를 푸시다가 부동산의 특성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1, 2번처럼 부동산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맞췄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틀렸어요. 그럼 무조건 어디부터 시작해서 1번 부동성부터 시작해서 5번 인접성까지,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에서 용도의 다양성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처음부터 다시 읽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를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적어도 100문제는 풀 거예요. 그럼 최악의 경우 이거 몇 번 보실 거예요? 100번은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외워지겠죠. 그게 우리 목표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맞추겠지. 3번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보래요. 1번 초과 공급 발생하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초과 공급 어디 갔어? 초과 공급 가격 하락.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상승.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 그럼 일정 기간에서 파악되는 부동산의 양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유량이라 부르죠. 유량. 근데 이게 유량이라는 걸 알면 이 문제가 풀린다? 안 풀려. 왜? 유량을 영어로 뭐라 부르는지를 알아야 풀어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예요? 영어 문제예요. 영어 문제. 그래서 유량을 영어로는 플로우라 부르고 스톡이라고 하는 건 저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21회 때였나? 19회 때였나? 21회 거예요 아마. 이 문제를 냈던 분을 꼭 찾아야 돼. 도대체 어떤 놈인가 얼굴을 좀 봐야 돼. 이거는 부동산 학의 내용을 물은 게 아니라 결국 무슨 문제 낸 거예요? 영어 문제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낸 문제 이런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찾아야 돼, 이놈을.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어떻게 돼요?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이걸 무슨 법칙? 공급법칙. 4번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량. 그럼 여기서 물리적 공급은 존재량 자체를 늘리는 건데 토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부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토지는 아예 불가능하니까 완전 비탄력적이었고
공급의 그 주택의 경우에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긴 한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 5번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의 수요 곡선이 이동했다. 그럼 얘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가격은 변함이 없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 거죠. 그럼 이때를 뭐라 그래요? 수요의 변화라 부릅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만 틀렸죠. 4번 다음 중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수요량의 변화는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 그래서 그 부동산의 가격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해라고 했죠. 당해. 당해 부동산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는 걸 말하고 이때는 수요곡선상에 뭐가 움직인다? 점. 2번 당해자와의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그럼 얘는 실제로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 이외의 것이 변한 거랬어요. 그래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는 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겠죠. 그래서 얘는 수요곡선상의 점이 이동이 아니라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럼 2번이 틀렸네요. 3번 부동산 시장 분석에서 우리가 말하는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를 말한다 그랬죠? 그럼 그 유효 수요는 뭐도 포함된다? 구매력. 그럼 3번도 맞았고 4번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 QD를 무슨 앞에서? 수평 앞에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4번도 맞았고 5번 아파트의 임대료가 상승할 때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주택의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꼴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의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때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주택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주택의 수요량이 증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럼 이걸 무슨 효과? 대체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답은 2번만 틀린 거죠. 5번 다음은 부동산 수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 아까 수요의 특징, 부동산 수요의 특징이라고 해서 설명했던 거. 그래서 1번 부동산은 일반자에 비해서 가격이 겁나게 비싸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매력 확보하는데 시간 겁나 오래 걸린다. 그다음 부동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람마다 수요하는 유형도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만약에 주택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이 있고 다른 부동산을 선호하는 분이 있고 또 아파트를 선호하더라도 평형이 큰 걸 선호하는 분이 있고 평형이 작은 걸 선호하는 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수요 유형이 다 제각각입니다. 3번 부동산은 구매 절차에 있어서도 일반 경제재와는 특수한 방법이 사용되죠. 그리고 살까 말까 의사결정할 때도 투자론과 같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4번 농경지에 대한 수요. 그럼 이건 토지에 대한 수요잖아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한 수요는 그 토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농산물이라는 수요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생되는 거예요. 파생. 그리고 주거지에 대한 수요는 주거지라고 하는 토지에 대한 수요는 주택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수요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파생.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한 수요는 직접 수요인 경우보다는 직접 수요로부터 파생되는 뭐 간접 수요 또는 파생 수요인 경우가 많은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요의 종류에는 본원 수요와 파생 수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지워보고. 그러면 지금은 농경지라고 하는 토지잖아요. 토지. 농경지라는 토지예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한 수요는 이 농경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농산물이라는 수요 때문에 동달아들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주거지도 일종의 뭐예요? 토지잖아요. 토지. 그럼 이 주거지라고 하는 토지는 이 주거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주택이라는 수요로부터 덩달아 늘어난 수요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토지에 대한 수요는 농산물이나 주택이라고 하는 소비재들에 대한 수요로부터 파생된 무슨 수요? 파생 수요 또는 간접 수요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본원 수요일 때가 많고 토지에 대한 수요는 주택 수요로부터 파생되는 파생 수요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직접 수요인 경우가 많다가 아니라 간접 수요 또는 파생 수요인 경우가 많다가 돼야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반대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주거용 부동산은 이게 최종적인 소비재니까 최종적인 소비재에 대한 수요로서 무슨 수요다? 본원 수요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얘는 본원 수요와 파생 수요 또는 직접 수요와 간접 수요 구별할 수 있는지 물은 겁니다. 그 답은 4번. 6번 부동산 공급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 1번 공급이란 공급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2번 공급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공급량,
이때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 가격을 공급가격. 3번 부동산 공급에는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둘 다 있는데 건물은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4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자연물로서 공급된 지표의 물량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토지의 무슨 특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근데 5번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용도 전환 등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의 모양은 용도 전환 등을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가 되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모양이 아니라 아까 그려진 대로 어떤 모양?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구별하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의 모양은 어떤 형태? 수직선. 경제적 공급 곡선의 모양은 우상향. 근데 이게 용도 전환이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기울기는 매우 가파를 거라고는 했죠. 근데 수직선 형태는 아닌 거죠. 그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7번 부동산의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봐요. 6번이나 7번이나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1번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다. 그러면 공급이 불변인 토지의 공급은 누구예요? 지금 얘기한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중에 물리적 공급이죠. 물리적 공급. 그러면 1번은 물리적 공급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니까 그 값을 실제로 구하면 얼마다? 0입니다. 0. 그래서 1번은 맞았어요. 근데 2번 토지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인해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비탄력적이다. 이거 탄력성 문제인데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들은 분은 이 문제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단기는 신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이 못 늘어요. 그래서 이걸 비탄력적. 장기가 되면 신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탄력적입니다. 그럼 얘는 단기를 물었으니까 단기가 더 비탄력적이다. 3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올라가. 근데 얘가 올라가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공급량이 많이 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상승합니다. 이것도 아직 안 배웠어요. 1월 달에 배우신 분들도 아직 안 배웠습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7번 문제는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 문제는 왜 갖고 온 거냐면 4번 때문에 갖고 왔어요. 4번. 그러니까 7번 문제는 지금 우리가 배운 거로 풀 수 있는 지문은 1번하고 4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고 토지의 물리적 공급에 대한 설명이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맞는 거고 4번은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그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공급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누구? 경제적 공급. 그럼 토지에서도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곡선의 모양은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우상향한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6번에서 풀어봤던 것처럼 물리적 공급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되지만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능한 경제적 공급의 경우에는 그 모양이 어떤 형태다? 우상향한다. 이거 물어본 문제예요. 그래서 아직 2번, 3번, 5번 지문은 설명 안 드린 거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시고 오늘은 1번하고 4번 지문에서 1번은 무슨 공급을 얘기한 거고 토지의 물리적 공급, 4번은 경제적 공급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배운 두 지문만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8번 다음 부동산 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봐요. 1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 증가 감소? 감소. 무슨 법칙 때문에? 수요 법칙. 그럼 1번은 맞았죠? 2번 수요량이라는 거의 개념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구매력이 있는 구체적인 수량을 수요량이라 부른다고 그랬고 3번 우리가 말하는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 능력 세 글자라 뭐란다? 구매력. 그래서 그 구매력을 갖춘 무슨 수요? 유효수요여야 되고 4번 인구가 늘어나면 수요자 수가 늘은 거니까 수요도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 다음에 5번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하여 수요량이 변했다. 그럼 얘는 곡선 자체가 변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라 부릅니다. 답은 5번이 틀렸죠. 문제는 이거 지난달에도 드렸어요. 이 문제.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달 수업 들으신 분 중에 8번 문제를 틀렸다. 그럼 집에 가서 뭘 꼭 확인해 보시라. 지난주 문제 나눠드린 거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난달에 나눠드린 문제에서도 나는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럼 이 문제 똑같이 나와도 그분은 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문제에서 8번을 틀리신 분은 지난달에 안 듣고 요번 달에 처음 들어요. 그럼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달에도 수업을 들었던 분이다. 그러면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똑같은 문제 시험에 또 나와도 틀릴 가능성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확인하시고. 9번.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라. 그럼 이 문제는 균형의 이동 문제인데 우리가 배운 거랑 거꾸로 낸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건 어떻게 배웠어요? 수요 또는 공급이 이렇게 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어떻게 된다. 이걸 배운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됐다? 하락했대요. 그럼 이 균형 가격이 하락하려면 수요는 어떻게 변해야 되고 공급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거 물은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세요. 가격은 아까 문제 풀 때도 있었는데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중에 가격이 하락하려면 초과 수요해야 된다, 초과 공급해야 된다? 초과 공급이 되면 돼요. 가격은 초과 공급일 때 하락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려면 수요와 공급이 똑같은 균형 상태에서 수요는 어떻게 되면 되고 초과 공급이 된다는 건 공급이 많은 상태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려면 수요는 어떻게 되면 되고 감소하면 되고 공급은 증가하면 돼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문제 푸실 때 균형 가격이 하락하려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되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하려면 수요는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는 거,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으면 균형의 이동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묻는다는 거죠. 근데 이건 거꾸로 균형 가격이 하락하려면 수요는 어떻게 되고 공급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은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균형의 이동 문제에서 내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될 건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걸 찾으면 되죠. 그러려면 아까 요거 정리해 드린 거, 거기 나와 있는 5가지 경우가 수요를 증가시키는지 감소하는지 공급을 증가시키는지 감소하는지는 기본적으로 구분해야죠. 그래서 1번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그럼 대체재는 누구 생각하시겠어요? 아파트와 빌라. 그럼 아파트 수요가 감소했대요. 그럼 사람들은 아파트 안 산다는 얘기니까 빌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아니구나, 거꾸로,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파트 시장에 대한 얘기니까 이 대체주택을 빌라라고 생각하기, 빌라. 그럼 빌라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빌라를 안 산다는 얘기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럼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는 게 아니죠. 2번 아파트 주변 환경이 개선됐다. 이 동네 살기 좋아졌네. 그럼 수요 증가. 그럼 가격도 상승. 3번 건설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 그럼 기술 좋아진 거니까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초과 공급 발생할 테니까 가격은 상승하죠. 아니, 가격은 하락하죠. 그럼 3번이 우리가 찾는 거네. 4번 가구 소득의 증가는 수요를 증가시키니까 수요를 증가시키면 가격도 상승. 지역 내 유입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수가 늘어났으니까 수요자 수가 늘은 거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 그럼 가격은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9번 문제를 원래대로 풀으려면 가격이 하락하려면 초과 공급이 발생해야 되니까 요 경우를 찾는 건데 이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잖아요. 우리 문제의 특징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왜? 1번, 2번, 4번, 5번은 다 수요가 어떻게 될 때? 증가할 때고 3번만 뭐예요? 공급이 증가할 때예요. 다른 거 하나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이해 못했더라도 뭐만 알면 요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10번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보랍니다. 1번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임대 수요량이 감소했다. 그러면 지금 재화가 몇 개 있어요? 주택하고 다른 재화 2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체적 관계에 있는 두 재화에서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수요량 변화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법칙? 아니 무슨 효과? 대체 효과가 맞죠. 그럼 1번은 맞았어요. 2번 인구 감소라는 요인으로, 그럼 인구가 감소한 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겁니다. 그럼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으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 그럼 이걸 수요의 변화라 부르죠. 그럼 2번도 맞았고,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그럼 돈 빌리기 쉬워졌죠? 그럼 수요 증가. 4번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이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건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이라는 가격 이외 요인을 준 거죠. 그럼 이런 가격 이외 요인인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증가하죠. 그럼 지금 얘가 가격 이외 요인을 줘서 공급이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를 준 거예요. 그럼 공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묻고 있어요? 균형량은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고 그래서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죠. 문제 이렇게 풀자고 그랬잖아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갖고 수요곡선 또는 공곡선 자체가 이동했을 때 균형가격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면 무조건 뭐 그려라? 그래프 그려라. 이게 무슨 문제니까? 균형의 이동 문제니까. 문제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나는 손에서 뭐를 그리고 있어야 돼? 그래프를 이미 그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그려요? 원래 있던 수요곡선, 원래 있던 공곡선 그려놓으시고 원래 있던 균형 찾아서 원래 균형가격과 원래 균형량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하시라니까요. 얘는 생산요소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 그럼 공곡선이 어디로 간다? 우측으로 가겠죠. 그럼 새로운 공곡선 그려서 새로운 균형 찾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됐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하락. 양은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증가. 그럼 가격이 하락하는 건 맞았는데 양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그 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5번 수요는 구매력까지 갖춘 유효 수요를 말하는 거고 소요는 구매 의사만 있고 구매력이 없는 걸 말하니까 이 두 개는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구별이 되셔야죠. 그래서 답은 4번만 틀렸습니다.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죠? 3월 한 달은 계속 그래요.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 드립답 하시면 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